그래서 그 단장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또 궁금했던 게 해리슨 포드가 연기한 브루클린 다저스의 리키 단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달러는 흑백이 아니라 녹색이다. 뉴욕에 흑인 야구 팬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이 제키 로빈슨을 이제 영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구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돈으로 우승을 살 수 있나요? 사실 우승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승을 살 수는 없는데 하지만 프로구단은 돈을 잘 벌어야 우승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티켓을 잘 팔고 그 구단 상품을 잘 팔고 그래야 이제 구단이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해야 뭐 좋은 선수를 사올 수 있고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고 뭐 확충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좋은 기술을 도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순환 구조가 선순환 구조가 돌아야 우승의 이제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텍사스 같은 경우도 뭐 좋은 선수들이 정말 많아요. 텍사스가 그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 연봉 총액이 4번째로 많거든요. 돈을 많이 쓴 구단이에요. 네, 돈을 많이 쓴 구단이 맞아요. 많이 쓴 구단이 맞는데 단순하게 선수에만 투자한 게 아니라 야구에 요즘에 이제 그 과학적인 그 접근법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 과학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텍사스가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세밀하게 쪼개면서 가장 효율적인, 가장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한 거죠, 텍사스가. 그러면은 그 데이터와 과학을 활용해서 선수들의 실력을 굉장히 향상을 시켰군요. 그쵸.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적절한 돈의 투자 그리고 이제 뭐 좋은 선수, 문화, 기술 그리고 뭐 이제 선수 뭐 아니면 스태프 운용 이런 게 이제 다 종합이 되어야 우승을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 돈이 필요한 거고 돈이 없으면 그게 안 되지만 그래서 돈으로 우승을 무조건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우승은 어렵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생각나는 구단이 머니볼에 나오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빌리 빈 단장이 나오고 빌리 빈 단장 시절에는 가을 야구를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에 많이 진출했잖아요. 근데 결국 우승은 못했잖아요. 네. 그걸 봐도 결국은 큰 돈을 한번 써야지 우승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니볼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빌리 빈 단장은 정말 최소한의 돈으로 좋은 성적을 내긴 했는데 결국 우승을 못했잖아요. 그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월드시리즈를 진출한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그 선수 연봉 총액이 21위였어요. 아, 그럼 거의 하위권이네요. 네, 하위권이고 그다음에 페널티 레이스에서 승률 6할을 넘겼던 이제 템파베이와 볼티모어는 연봉 총액 순위가 27위, 28위예요. 그러니까 162경기 시즌에서는 정말 좋은 성적을 냈죠. 네. 근데 또 막상 이제 단기전 가니까 다른 결과가 나왔고. 뭔가 가을 야구는 좀 돈을 쓴 구단들이 잘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저도 사실 부인은 못하겠어요. 네.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돈만으로 해결은 안 되지만 그 돈이 있으면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영화 42에서 여러 플레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 앞에서 이제 뭐 영화의 그런 극적인 순간을 위해서 실제 기록을 각색한 이제 실제 상황과는 다르게 각색한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영화에서 보여진 당시 야구의 모습은 꽤나 이제 정교하게 고증을 잘 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짚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 헬멧을 쓰지 않은 것 타자들이. 그러니까 타자들이 헬멧을 안 쓰고 있으니까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위험하죠. 네. 정말 위험하고. 근데 그게 사실 이제 1950년대 전까지의 야구는 그냥 일반 캡을 쓰고 타자가 타석에 섰습니다. 예, 공은 공대로 뭐 딱딱한 공이고, 네. 공이고. 이게 헬멧이 등장을 하는 게 생각보다 짧아요. 얼마 안 됐군요. 이제 한 대충 70년 정도? 70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이제 1950년대에 도입이 됐는데. 근데 그 헬멧을 본격적으로 이제 선수들한테 강제를 한 것도 여기 나오는 단장 브랜치 리키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키 단장이 되게 선수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영화에 보시면 그 일화가 있잖아요. 이제 자신이 대학교를 다닐 때 선수 겸 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잘하는 흑인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를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뭐 제키 로빈슨을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지켜주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선수의 복지, 육성 이런 측면에도 정말 관심이 많았던 단장이었습니다. 브랜치 리키의 또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1군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1군에 올릴 수 있는 좋은 선수를 키우기 위해 2군과 3군을 만드는 거죠. 지금 뭐 메이저리그로 따지면 트리플 A, 뭐 더블 A, 뭐 싱글 A 이런 그 구조를 처음 도입한 것도 브랜치 리키 단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헬멧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또 다른 그런 고증이 잘 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심판이니까 심판이 어떻게 옷을 입었느냐를 또 보게 되잖아요. 무슨 큰 방패 같은 걸 이렇게 앞차고 있던데요? 맞아요. 그게 고전적인 심판 장비였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물론 그걸 쓰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이게 1977년부터 못 쓰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영화의 배경은 1947년이니까 주심들이 이 방패를 들고 있겠죠. 이거 보면 다 정장에 그 모자도 좀 특이한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게 메이저리그 심판복이었습니다. 이제 또 재밌는 부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그 시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막 그냥 지나쳐실 수도 있는데 그 리키 단장이 초반에 제키 로빈슨을 데리고 그 스프링 캠프 하는 구장에서 잔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맞아요. 기억나요. 버뮤다 그래스. 네, 버뮤다 그래스. 이 버뮤다 그래스가 뉴욕에서도 잘 자라면 좋겠는데 라는 부러운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버뮤다 그래스가 여름용 잔디예요. 그러니까 좀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는 그 잔디거든요. 뉴욕은 아무래도 이 겨울이 확실하게 있고 추운 그 기간이 있다 보니까 시즌 시작할 때쯤에는 이 버뮤다 그래스가 자라나지가 않아요, 구장에. 그래서 이제 다른 종류의 잔디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보통 이제 블루그래스라고 하거든요.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잔디를. 그런 부분들 또 잘 표현을 했고 영화에서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 나오잖아요. 벤치 클리어링 나왔을 때 투수가 저쪽 이제 브루클린 다저스에서 이제 키 크고 그 눈썹 짙은 선수가 나오니까 막 이러저런 이야기하면서 뭐 너 독일 놈, 너 이태리 놈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오스터 뮬러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부터 독일계 같죠. 뮬러. 네, 예. 독일계 같죠. 그다음에 그 저쪽에 나온 선수는 이제 랄프 브랭카라는 신인 투수인데 21살짜리 투수예요. 이 사람은 이태리계예요. 실제로 혈통이. 그래가지고 뭐 독일놈, 이태리놈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서로 싸우는데 야구가 물론 이제 미국은 뭐 다양한 뭐 인종들 민족들이 이제 같이 사는 나라니까 그러긴 한데 야구는 이태리계 사람들과 독일계 사람들이 사실 주로 하던 운동 중에 하나였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태리계 하면 이제 가장 많이 사는 게 동부 쪽에 이태리계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쵸. 뉴욕을 비롯해서 뭐 보스턴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독일계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이제 중부거든요. 이제 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 이게 세인트루이스가 또 야구하면 되게 유명하잖아요. 세인트루이스 카이디널스도 굉장한 명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부 쪽에는 사실 독일계가 많고 여기 있는 이제 독일계들이 또 야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나름 이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에도 유독 야구에 인기가 많은 미국의 어떤 특정 지역이 있나요? 있죠, 당연히 있고 사실 뭐 미국 전국적으로 야구가 인기가 있는데 유독 딱 짚자면 일단 제가 사는 세인트루이스 야구 인기 진짜 많고요.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가 인구가 많지 않아요. 뭐 좀 넓게 봐도 120에서 1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홈 경기 평균 관중이 올해는 조금 늘었긴 해요. 근데 성적이 안 좋긴 했는데 근데 보통 한 3만 8천에서 4만 명 정도? 홈 경기 평균 관중 수가 4만 명대라고요? 네, 구장 규모가 4만 8천석이거든요. 거의 꽉 차네요. 네, 엄청 매번. 많이 차죠. 네, 매번. 와. 그러니까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도시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제외하고는 뭐 당연히 뭐 뉴욕 이런 대도시들 그리고 LA 그리고 요즘 들어서 뭐 요즘까지는 아니어도 한 최근 이제 10년 넘게 보면 그 중남미 분들이 또 야구를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중남미 분들 비율이 높은 지역이 또 확실히 야구 인기가 좋죠. 특히 그럼 이제 남부 지역인가요? 서부와 텍사스, 뉴멕시코 막 이런 쪽? 네, 그런 쪽에. 이런 쪽은 이제 또 야구 인기가 확실하게 좋죠. 또 제가 마지막으로 그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이게 또 이제 심판이라서 또 이걸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키 로빈슨이 영화 정말 마지막 부분에 파울 플라이볼을 잡는 게 나오는데 파울 플라이를 잡으면서 동료들 이제 더가웃으로 들어가려니까 동료들이 막 도와주는 거 있죠. 예. 그래도 되나요?
됩니다. 아, 지금 물론 현재 규칙으로는 당연히 되고 아마 과거에도 있었을 거예요.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해서. 이게 뭐냐면 그 야구 규칙 책에 이제 정의 부분에 포구라는 부분이 있어요. 공을 잡는 것이죠. 공을 잡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 부분 거기에 보면 더가웃 부근에서 플라이볼을 잡으려는 야수가 더가웃 안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더가웃 안쪽에 있는 선수에 기대거나 아니면 이 선수들이 도와준다거나 이래도 정규 포구가 돼요. 이 예외 조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심판이 보면 아웃콜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 저게 규칙이 맞는 겁니다. 영화 초반의 내레이션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야구는 민주주의가 실존한다는 증거였다. 야구 시합 결과는 민주적일 수밖에 없다. 체격이나 종교에 대한 언급도 없다. 어느 당에 투표했는지도 피부색도 알 수 없다. 그날 자신이 선보인 기량만이 드러날 뿐이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조금 가혹한 민주주의입니다. 야구는 사실 야구 심판의 입장에서 그리고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래 야구는 심판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운동이었어요. 심판이 없었어요, 예전에? 네, 원래 이 야구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심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구가 탄생한 거는 1800년대 초반이라고 하거든요. 네. 대략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전당에 보면 이 쿠퍼스타운이라고 해요. 네. 이 쿠퍼스타운에서 처음 야구가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명예전당이 그 쿠퍼스타운 사실 시골이거든요. 뉴욕에서도 차를 타고 한 5시간 정도 가야 되는 곳에 있어요. 시골에 왜 명예전당이 있냐? 거기가 야구가 처음 발상한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된 건데 그 이후로 이제 규칙책이 없었어요, 사실. 네. 정해진 규칙이 없다가 처음으로 규칙책이 만들어진 게 1845년이거든요. 뉴욕에서 그 한 야구 클럽에서 규칙을 정리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니커버커 규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심판을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그 사이 기간에는 없었다는 거죠. 네. 메이저리그도 처음에 규칙을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심판을 각 팀에서 지정을 한 심판이 본다. 뭐 하다가 이제 고용 심판이 등장을 하고 심판을 2명을 본다, 4명을 본다 하다가 이제는 이제 월드 시리즈는 6명이 본다. 이런 게 짜자자자작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심판이 없던 운동이었기 때문에 누구든 이제 아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웃이고 안타인 건 안타고 홈런인 건 홈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야구에서는 기량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도 관계가 없고. 네.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냥 결과만 보는 거죠. 네. 공이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서. 근데 자, 이 다음에 이제 직업 심판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미 이 제키 로빈슨이 뛰던 1947년에는 다 직업 심판이에요. 네. 조금 모양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심판은 타자와 주자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심판이 네. 세이프라고 하면 세이프니까. 아웃이면 아웃인 거고. 영화 초반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비슷한 상황이야. 아니면 제키 로빈슨이 더 빨리 들어온 것 같아. 근데 심판이 아웃이라고 하니까 아웃이죠. 그래서 어쩜 보면 심판은 법관과 비슷한 위치예요. 네. 근데 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좀 극단적이죠. 네. 무죄 아니면 사형이에요. 그런 셈이네요. 그쵸. 아. 그리고 이걸 판정하는 심판은 뭐 요즘 야구로 치면 비디오 판독을 포함해 최대 2심제인 거죠. 최대 2심제니까 흔히 이제 민주적인 국가의 그런 사법 체계와는 좀 다르죠. 네. 민주적인 국가에서 3심 제도를 보통 갖고 그렇죠. 있으니까. 보통 3심제를 하니까. 네. 거기에다가 스트라이크 볼 판정은 1심제예요. 그거 번복이 안 되잖아요. 네, 번복이 안 되죠. 물론 뭐 내년부터 이제 로봇 심판이 도입이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챌린지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이제 2심제까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스트라이크 볼 판정은 1심제니까. 근데 심판에 대한 공격 측 혹은 수비 측의 견제 수단은 없어요. 독보적이죠, 위치가. 그러네요. 플러스 메이저리그 심판은 한 번 메이저리그 심판이 되면 종신제예요. 아, 죽을 때까지 한다고요? 본인이 나 그만하겠어 할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혹시 메이저리그 심판 중에 최고령이 몇 살이신가요? 한 70대, 80대가 있나요? 80대까지는 안 하고 보통 60대 후반에 은퇴를 많이 하시는데 자기가 원할 때 은퇴를 할 수 있고 네. 가장 유명한 심판이 있어요. 조 웨스트라는 심판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뭐 메이저리그 심판 관련 통산 기록을 거의 다 갈아치우신 분인데 이분이 은퇴하실 때 나이가 69세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이 더 뛸 수 있다는 의사를
넌지시 제시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내가 앞자리가 7이 될 때까지는 안 해야겠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늦게까지 하실 수 있군요. 네.